네. 독서 MBA 92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꽤 두꺼운 책입니다.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책이 권한도 6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인데요. 오늘 배원기 교수님께서 이 책을, 저자는 일본 분이신데 우리 교수님이 번역을 하셔서 이 책으로 오늘 강연을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고요. 네, 우리 교수님은 홍익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그 회계사님이시고요. 네, 회계사님이고 신한회계법인에서 고문으로 지금 재직 중이십니다. 굉장히 좋은 책을 지금 번역을 하셨는데 이 책을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읽고 강연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강연이 진행되었고요. 오늘 90분간 강연이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거고요. 네. 미리 이 책을 사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강연 끝나고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 배 교수님, 교수님 어디 가셨나요? 네, 있어요. 네. 예. 네, 그럼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제 목소리 들리시고 이 화면이 저게 보이나요? 슬라이드가 보이나요? 네, 목소리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네. 네. 잠깐만요. 방금 소개받은 배원기라고 합니다. 저도 이 독서 MBA 팬인데요.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독서 MBA 권성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파워포인트를 멋지게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멋진 발표 자리가 아닌 점 양해를 구하고, 조금 전에 채팅방에 PDF 파일을 올려드려서 그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20년 전에 들었던 조커 하나로 시작합니다. 요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 총알택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대전에서 고속버스 막차를 놓쳐서 시속 150km로 달리는 택시 합승으로 서울에 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속 150km로 달리는 택시를 총알택시라고 합니다. 어느 날 신부님이 총알택시를 가다가 사고가 나서 신부님과 택시기사 모두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에 관해서 이 신부님은 당연히 본인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택시기사가 먼저 베드로 앞에 갔는데 택시기사는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이 베드로 앞에 갔는데 당신은 지옥이야 이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총알택시기사는 총알택시에 탔던 기사가 항상 기도하게 했는데 당신은 설교 시간에 늘 신자들이 잠자게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겠다고 그런 말씀했는데, 오늘 되게 허락된 시간이 90분인데 직접 만나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좀 어느라고 바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씩 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발표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잘 안 들어가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먼저 저는 독일어도 전혀 모르고 독일에는 관광 목적으로 두세 차례 잠시 다녀온 것밖에 없어서 독일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신 일본어를 좀 할 수 있어서 아까 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인 학자가 쓴 독일 교육에 관한 책을 소개하는 것이고, 일본의 관점에 더해서 우리나라 관점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 책은 2015년에 발간된 책으로서 한 7년이 지나서 7년 동안의 독일의 변화는 이 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원판의 제목은 독일 동족 대기업, 우리말로 하면은 독일 가족 대기업이라는 것이고, 저는 조금 그 논문 제목처럼 독일의 9개 가족 대기업과 공익재단을 통한 자유공헌과 기업의 영속사 이렇게 약간 딱딱한 제목으로 출판을 하곤 했는데,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우리 한글판 제목과 같이 독일 100년 기업 이야기 이렇게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기업이라는 말보다는 100년 기업 또는 장시기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가족기업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비영리 조직이나 재단, 가업승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기업재단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연구된 것이 별로 없고, 기업재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외국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3, 4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영계의 화두가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ment인데, 이 책을 보면 독일 기업의 거버넌스와 사회공헌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사회공헌과 노동자 자본, 노조 협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이 기업재단을 통한 사회공헌과 기업의 영상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업 승계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도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미약하지만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는데, 기업 승계 제도의 그 중요한 수단인 독일의 기업재단 제도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유럽이 이런 제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독일의 기업재단 제도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서 이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고 기업재단에 과다한 규제가 철폐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 태평양 법무법인의 그 변호사 한 분을 뵀었는데, 그분이 저와 같이 이제 비영리 쪽에 많이 하신 분인데, 태평양에서 작년에 이와 비슷한 그 연구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덴마크도 상장 기업의 80%의 대주주가 재단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 재단 그러면 아주 굉장히 그 나쁜 곳 하는 곳 이렇게들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그 인식들이 바뀌어졌으면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독일 기업들의 그 기업재단 설립 동기를 가는 것을 살펴보면 압도적인 다수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설립자의 설립 의사가 확실하게 실현되는 점을 들고 있고, 두 번째 43%가 창업자 사후에 창업자 자신 또는 그 자손이 창업자의 생애 발자취를 사회공헌의 형태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세 번째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금의도 조치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책이 없는 걸 좀 말씀드리면, 이 책을 낸 후에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독일과 일본이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첫 번째 대답하는 것이 전범국가라는 것,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말하는 것이 같다고 하는 그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외에 제가 추가하는 것들은 두 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성실하다는 점,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비해서 근대화에 늦게 착수했다가 따라갔던 나라, 두 나라 모두 연방주의 국가라는 점, 그 다음에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독일 국민들의 성실성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82년, 그러니까 한 40년 전부터 제가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성실하지만 일본인들이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키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이것도 아마 독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 나라가 또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 독일은 독일 기본법이라는 것이 헌법인데, 그 헌법에서 독일은 그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사회주의 색채가 조금 강한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19세기 말에 서구를 벤치마킹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나라가 그 독일이고요. 독일과 일본이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 그 아시아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서양 사람들 중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시끄럽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 독일이 특징이 뭐냐면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배우게 됐는데 헌법, 기본법을 수시로 개정하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책은 이제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일부는 그 독일 기업의 제도와 역사, 제도 사상 이런 것으로서 약간 이론적인 것이고 2부가 독일의 대표적인 9개 가족 기업을 소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이론적인 것이라서 그 저와 같이 그 회계나 경제 쪽을 베이스가 없는 분들 조금 읽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부는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읽기 쉽습니다. 오늘은 주로 2부를 중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6개 회사는 공익재단을 설립한 회사이고 파란색 안에 칸수가 있는 표시한 회사는 공익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회사들입니다. 저자가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기업 BMW, 포르쉐, 폭스바겐, 도시를 소개하면서 왜 벤츠 다임러는 소개하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역자 후기에서 언급을 했지만 벤츠는 창업자 가문이 현재 벤츠 경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 기업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자가 정의한 가족기업의 범주를 좀 보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사선임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서 통상 외국이라고 하면 25%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하는데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2% 내지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요타 가문이 도요타 자동차 그룹의 임원 선임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4번째 기준을 연계하고 있는데 이것이 포르쉐하고 폭스바겐의 예를 들긴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KT나 포스코 아니면 기타 공공기관 같이 주인이 없는 기업 이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상장 기업도 가족기업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책의 순서에 따라서 그 9개의 기업을 소개해드리는데 책의 순서에 따라서 푸거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푸거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인물이 푸거 3세 야코프입니다. 푸거라는 기업은 독일의 남부 바이에른주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창업을 했는데 이 도시는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도시이고 이태리와 그 연결된 독일 남부에 있기 때문에 이집부터 베네치아와 이탈리 도시 국가들과 교류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푸거 가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3세대 야코프 푸거라는 사람입니다. 푸거 가문의 창시자는 한스 푸거라는 분인데 원래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이집트 면화를 베네치아로부터 이집트 면화와 독일산 대마를 혼합해서 옷감을 짜는 면직공이었는데 선대제도 도매상 즉 제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공임을 주어서 옷감을 만들어 파는 상인으로 변신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2세대 푸거 야코프 푸거는 11명의 자녀 중에서 마지막 야코프 푸거가 사업을 계승을 해서 1495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525년까지 3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4세대는 야코프의 3세 사위인 안톤이 이어받았는데 이 안톤 시대부터 푸거 가문의 사업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3세대 야콥은 14살 때 베네치아에 가서 5년 동안 현장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이 당시 독일 남부의 부유한 사업가 가정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베네치아에서 배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렌체 거대 은행들이 어떻게 창업을 하고 발전한 뒤 붕괴했는지 이 과정을 배울 수도 있었고, 또 하나가 아라비아 숫자나 복식북이, 회계의 복식북이라는 것 같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책을 보시면 중세 유럽의 북이나 은행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5년 후 19살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선대 무역업뿐만 아니라 은행을 만들어서 금융업에도 진출하고 재우나 황제에 대한 대출 업무를 취급하면서 은이나 구리 등의 광산업을 영위하게 되고, 또 돈이 많아져서 황제 선거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그 프로가 선거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황제로 선출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푸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마틴 루터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푸가 가문은 당시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 헌금함을 개봉할 때 푸가은행의 직원이 반드시 동석을 해서 면죄부 판매 대금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고 그 일부를 대출금 회수조로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반면, 또 로마 교황청까지의 송금 업무를 푸가 가문은행이 담당했는데, 이로 인해서 그 일반 대중이 그 푸가 가문을 굉장히 비판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 30년 전역이 종료된 1648년에는 푸가 가문이 베네치아의 독일 상관, 이 사진에 있는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베네치아의 독일 상관 건물인데, 독일 상관에서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제후나 황제에 대한 에게 대출해줬던 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은 푸가 공익재단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들이 현재도 남아서 독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책에 없는 사진인데, 이 슬라이드 사진은 첫째가 요새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이고, 네 번째가 로마 숫자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모든 숫자를 로마 숫자로 썼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쓰기도 어렵고 읽기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은행이 먼저 쓰기 쉬운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초창기 법원에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변조하기 쉽다고 해서 사용을 금지한 판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콥 3세는 푸가 상점 직원들에게 아라비아 숫자를 쓰도록 했고, 복식보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럽 전역에 나가 있는 푸가 상점들이 통일된 규칙에 따라서 그 월차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분석하는 일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좀 심심할까봐 퀴즈를 3개를 만들었는데, 이 책에 한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서 괴테하고 복식보기를 같이 한번 검색해서 스피커는 끄지 마시고 채팅방에 한번 괴테하고 복식보기를 검색해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팅방에 아직 쓰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괴테하고 복식보기 같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네, 김한배 선생님 말처럼 인간의 창조물 중 가장 위대한 작품 이렇게 나옵니다. 괴테가 독일의 문호이지만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그 복식보기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15년 전에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 경영에 참가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전공에 불문하고,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그 회계기초를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회계학 전공자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제나 회계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푸고 3세 옆에 있는 사진은 그 푸고라이라고 하는 빈곤자 주택인데요. 푸고사 3세는 돈은 많았지만 매우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살았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리대금업과 독점 영업, 면제부 판매관에 등 관련돼서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야곱 3세는 그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문학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자기네 사업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 효과는 그리 부진했고 약간의 돈을 위해서 마음에 없는 것들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보고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빈민자 주택 건설이었는데 금액은 슬라이드에서 표시한 것 같이 총 2만 5천 굴렌 정도였는데 이것은 푸거 가문 자산 총액의 0.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아우스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현재도 연간 약 18만 명의 유료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지금도 설립때와 동일하게 연간 입력되는 일라인 골덴,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연간 약 990원 정도이고 입주 조건은 아우크스부르크 시민이나 주민일 것, 경제적인 빈곤자일 것, 매일 3번 기도할 것이라는 것이고 모차르트 주초부도 이곳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푸거라이로 인해서 푸거 가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모두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자는 푸거 가문과 이태리 메디치 가문과 비교를 하는데 메디치 가문은 1세대 조바니 디비치 메디치가 1497년에 메디치 은행을 설립해서 1세기 동안 가문 번영의 기초를 닦았는데 아들 코시모에게 눈에 띄지 말고 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2세대 코시모는 메디치 은행을 유럽 최대 은행으로 발전시켰는데 아버지의 유언과는 달리 피렌체 공화국 정치 권력도 독점을 해서 은행 경영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관여해서 몰락의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3세대 피에로는 통풍 앓는 허약 체질로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이어받은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4세대 로렌초는 일 마그네티 피코, 우리말로 번역하면 호화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예술가, 작가 등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서 피렌체 문학이나 예술을 세계적으로 알렸지만 은행은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르고 국가 자금을 횡령할 정도로 몰락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5세대 피에로 데 메디치는 프랑스군이 침입하기 직전에 말을 타고 도망갔고 은행 창립 100주년을 4년 앞둔 1494년 메디치 은행의 모든 자산을 압류당하고 메디치 화랑은 민중들에 의해서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은 1737년에 단절됩니다. 이에 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푸거 가문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우리나라 재벌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는 궁금했었는데 요즘은 영어로 그냥 재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 10년 전에 어떤 칼럼에서 본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칼럼에서 우리나라 재벌을 영어로 번역하면 라버 바론, 번역하면 노상강도라는 말인데 오래전에 유럽에서 성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뜯었던 노상강도 귀족을 말합니다. 그 칼럼 저자가 미국의 록필러나 카네기도 초창기에는 라버 바론이라는 비판을 들었는데 그들이 공익사업을 전개하면서 악덕 기업자라는 비판이 없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재벌들도 공익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글을 본 적이 봤습니다. 사례는 좀 다르지만 제가 돕고 있는 재단법 및 동아시아 경제원이 1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역 앞에 대우재단 빌딩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대우그룹이 망했지만 김우중 씨가 출연해서 만든 대우재단이나 그가 인수했던 아주대학교 학교법인 이름은 대우학원인데 그 대우학원은 비록 대우그룹이 망했지만 후세까지 남아있는 것이 이 푸거 가문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푸거나 메디치에서 배울 점이 하나는 사업가는 정치와 가급적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리 기업은 코르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는 그 세계 최고 품질의 철강을 만드는 회사였고 독일 서쪽 에센시에 본사가 있는데 이 지방은 원래 철강성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크루프 가문은 약 400년 전부터 철공 관련 업을 하는 지방이었고 처음에 그 1세대 프리디 크루프가 할머니의 유산을 받아서 본격적인 철공사를 만들었는데 경영적인 능력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그것을 좀 무분별하게 살았고 수지가 맞지 않아서 사업이 늘 적자였고 2세대 알프레드가 14살 때 부친이 사망해서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2세대 크루프는 1838년부터 1년 반 정도 그 영국과 프랑스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당시는 영국의 철강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해서 그 비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알프리드라고 하는 그 가명을 사용하면서 철강을 공부했고 이 책엔 나와 있지 않지만 강철 제작하기 위한 특수기법을 개발을 해서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강철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강철왕이라는 그 별명을 받았고요. 또 이음새 없는 철도형 바퀴를 만들어서 철도왕이라는 그 칭호도 들었고 그 뒤에 강철을 이용한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대포왕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3세대는 1887년부터 15년 정도 경영을 했었는데 본인은 해양식물학자로서 나폴리에 많이 머물렀고 회사 종업원이 22,000명에서 43,000명 정도로 아주 크게 발전을 했는데 49세 때 공식적으로는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동 성악대로 조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죽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후계자로서 가정교육을 받았는데 내성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무척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부인 이름이 마가레테인데 남편 사후에 그 자선 사업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2세대와 3세대가 도입한 독립유산 제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1836년에 질병 및 사망보험 제도를 만들었는데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가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그 전국에 도입을 했고요. 1850년에는 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종업원의 75%가 사택에 입소할 정도로 많은 사택을 건설하고 사원용 대형 점포, 학교나 의료시설 같은 것들도 건설했습니다. 다만 그 2세대는 종업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했고 기숙사 생활이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페널티를 내면서도 기숙사가 아닌 다른 데 가서 잠을 자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20세기 초에 크루프의 복지정책에 관한 그 팜플렛이 일본에 소개되어서 몇 개 기업이 크루프와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했던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세대 크루프는 회사 내뿐만 아니라 에센 시민을 위한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교양협회를 만드는 등 사회공헌 사업을 많이 했고 부인 마가레트는 그 프과 유사하게 재단을 설립을 해서 유사한 주택 제공 사업을 했습니다. 4세대가 43년 동안 크루프를 경영을 했는데 최대 비극과 격동의 세대를 거쳤습니다. 이 사진 왼쪽에 있는 여인이 그 베르타이고 3세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20살이 채 되지 않아서 모친 마가레타가 흡연을 담당했는데 이때 모친은 자기가 직접 흡연인 노릇을 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들에서 맡겨서 했고요. 베르타가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구스타프가 경영을 담당했습니다. 1912년 창립 100주년을 맞았지만 2년 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패전 후 기업이 해체당하기도 하고 또 베리스 사유 조약에서 독일이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니까 프랑스 군대가 루르 지방을 점령하면서 총기 난사로 직원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나치 시대에는 무기 제조 회사로 나치 정권에 강제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세대 크루프는 1943년에 5세대에게 경영권을 이양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5세대 알프레드 크루프가 그 연합군에 의해서 체포되는 사진입니다. 5세대는 1943년에 아버지로부터 교양권을 승계받았는데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아서 아버지 대신에 5세대가 체포돼서 6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6.25가 일어나고 미소 간의 냉전 격화로 인해서 독일 부흥을 필요로 하는 미국 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크루프 5세 형기가 면제되고 1953년에 확정되고 몰수당했던 재산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특히할 만한 것은 석방후 주요 중역을 설립한 첫 회의에서 설비 투자를 강조하는 중역들에게 종업원이 우선이고 설비는 그 다음이라고 하면서 전혀 지급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연금을 먼저 지급하게 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5세대도 대외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것을 무척 꺼려했었고 사망하기 바로 전에 크루프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본인 소유 주식을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했습니다. 왼쪽에 사진이 6세대 아른트 크루프가 있는데 6세대가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1960년대 초반부터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5세대 알프리드는 아들 아른트가 경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크루프라는 가문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아른트는 매년 200만 마르크의 종신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크루프 공익재단이 만들어지고 이 크루프 재단과 크루프 회사는 사진의 바이지라는 사람이 2013년에 99세로 사망할 때까지 크루프 재단과 크루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거의 독단적으로 내렸습니다. 바이치는 1953년에 5세대 알프레드를 만나서 100만 마르크의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정권들로 취임을 해서 크루프 회사를 거의 60년 동안 좌지우지했던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 교육이라든지 전후 소련과 폴란드와의 경제 외교, 이란 석유 도입 등 독일 국가 경제에 큰 공헌을 했던 경제인인데 바이츠가 2013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바이츠와 극우와 크롬의 두 사람이 크루프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서 이것이 너무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서 바이츠가 사망 후에는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그 공동 의사결정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크루프 사례를 보면서 재벌 돈 많은 가정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3세대나 4세대, 5세대는 학교에서의 정상 교육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가업을 이어봐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본인들에게는 스트레스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세대는 본인이 좋아하는 그 여성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머니의 반대로 여성과 결혼할 수 없었고 죽을 때 친인척이 없는 상태에서 큰 저택에서 혼자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특히 6세대에서는 아들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이후 세대를 경영에서 모두 배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라는 논점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즈에게 정권 대리 권한을 주었는데 전문 경영인이 장기 집권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이슈들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조직이나 건전한 내부 통제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사례가 크루프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로 유명한 그 자이스는 원래 현미경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튜닝된 자유시 예낫이라는 곳에서 자이스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이스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다시 한번 퀴즈를 말씀드리겠는데 반도체 노광 장치 지금은 세계 1위가 네덜란드 ASML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ASML하고 이재용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채팅방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쉬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쓰셨나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약 30년 전에는 그 반도체 노광 장치의 세계적인 기업이 일본의 니콘하고 캐논이었고 네덜란드 ASML은 후발주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일본 니콘의 직원들로부터 이야기 들었던 것을 소개하면 이 노광 장치의 그 핵심이 그 렌즈인데 그 렌즈 크기가 성인 남성 배둘레 정도만 그렇게 크고 그 매우 정밀한 그 렌즈인데 아무나 그 만들지 못해서 니콘하고 캐논이 만들었는데 그 뒤에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 ASML이 자이스의 렌즈를 가지고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니콘이나 캐논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ASML만 그 최첨단 노광장비를 만드는데 현재는 렌즈를 만들지 않고 그 특수거울을 사용하는데 이 특수거울은 자이스가 만들어서 ASML에 그 납품을 해서 그 갑을 관계에서 삼성이 갑인데 ASML이 슈퍼거울이고요. 자이스가 이 렌즈를 만들지 않으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이스를 슈퍼밤이라고 합니다. 자이스의 창업자는 3명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칼 자이스, 그다음에 에른스트 아베, 모터 쇼트가 있습니다. 자이스는 1816년에 약간 200년 전에 예나라는 시에서 현미경을 제작하는 광학 기계 제작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미경이라는 것이 당시 그 병원 연구에 필수적이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나 행운으로 실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상도가 나오는 렌즈를 만들었는데 렌즈의 지름이나 두께 등 최저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수학적인 확실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이스가 아베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에른스트 아베는 그 빈곤한 가정에 태어나서 본인이 스스로 프롤레타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부친이 다니던 방조 공장 사장이 장학금을 주면서 시내밖에 다니게 했는데 방조 공장 사장은 졸업 후에 그 회사에서 근무하기를 원했는데 아베는 그 졸업 후에 방직 공장에 취직하지 않고 자연대학 짐나지움, 예나대학에 그 진학을 하고 göttingen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 독일 대학은 교수들에게 그 보수를 별로 지급하지 않아서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기초 출신들이 대학 교섭했는데 가난한 아베는 월급도 받지 않는 정원의 누구스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를 했는데 실험 장비를 자이스에게 발표하면서 자이스를 알게 되어서 자이스와 협력 관계를 시작을 했고 1869년에 획기적인 렌즈 계산 공식을 개발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아베가 개발한 공식이고요. 아베는 1876년에 공동 출자자가 돼서 한명회사의 공동 출자자가 됐습니다. 그 아베 후계자가 유태인인데 아베는 그 어렵게 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이 알지만 근대적인 인간관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립하고 근로자와 채용의 평가에서 신분이나 종교 당파를 배제하는 아주 중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이스보다는 자이스가 창업을 하고 아베가 자이스라고 하는 회사를 성장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터 쇼트라는 사람은 그분의 부친은 광학 유리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쇼트도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기술 경험을 쌓기 위해서 당시 유리공업의 선진국이었던 프랑스나 독일의 다른 공장 현장에서 유리 응용 기술을 몸으로 익혔고 자택 지하실에서 새로운 유리를 개발하고 제조 기술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하면서 연구 성과를 아베에게 보내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그들이 65세의 자유수의 동의를 얻어서 1884년에 광학유리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하고 다양한 유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아베는 본인이 죽은 후에 자이스라는 기업을 어떻게 존속시킬 것을 고민하면서 처음에는 예나대학교의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자 했는데 주 정부나 학교가 영리기업을 감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상담을 해주던 카를로토 참사관이 공익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재단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이스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스스로 영리사업을 하는 재단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아베가 재단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5개 동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공재산으로서의 자이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이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공공재산이고 기업이라는 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노동의 빚을 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창업자 가족이나 기타 주주의 사적 이익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 세 번째는 자이스가 연화 지역에서 발전을 했는데 자이스와 쇼트는 연화 지역의 공공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 네 번째는 천체망원경을 만들었던 프란호프라는 기업이 후계자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중시하면서 그 회사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재단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이스의 아들이 후계자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아베 스스로가 초안을 작성을 해서 1889년에 정관을 만들었고 1891년에 재단을 출연하면서 재단회사, 재단 지배기업 상업 등기가 이루어졌고 1891년 7월에 아베는 본인 지분 97만 마르크 중에서 가족을 위한 금액은 30만 마르크를 뺀 67만 마르크를 재단에 기부하고 가족을 위한 유산 분배금 30만 마르크도 연 5%의 이자로 사망할 때까지 재단에 대출을 해주고 자이스의 장남 로데기에는 자이스의 지분을 46만 80마르크의 재단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신계는 배당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그에게 1901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2만 1,800마르크를 지급하도록 해서 자이스의 아들이 자이스 회사에서 손을 떼게 합니다. 1906년 1월부터 재단 정관이 효력을 발생했는데 14일 후 1월 14일에 아베가 세상을 떠납니다. 한글판에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일본 원판을 보면 종업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아베가 정관에 넣었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일본 쓸 수 있는 분들은 원판을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 어떤 것이 있냐면 대표이사의 급여는 맨 하위에 있는 생산직 직원의 보수의 5배인가 10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이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나치 시대의 자이스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세한 언급은 슬라이드로 대체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자이스 공장이 90% 이상이 파괴되고 동독에 있었기 때문에 정전에 있는 소련이 남아있는 설비와 기술자들을 소련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자이스의 기술적 가치를 알고 있던 미군이 소련군이 참여하기 전에 엄청난 양의 희귀문서, 특허 공고와 설계 문서를 입수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미군이 소련보다 먼저 예나에 진주를 해서 자이스의 서류도 확보하고 엔지니어를 미국 점령지인 하이덴하임으로 이송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서독에서 자이스가 서독에서 재개하는 과정이 아슬아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인 것은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자이스는 서독과 동독에서 각각 별도의 사업을 전개하고 양사 사이에서는 상표권에 관한 분쟁들도 있습니다. 독일이 1990년에 독일이 통합되고 나서 서독과 동독에 따로 있었던 회사가 합쳐지고 에른스트 아벨 재단도 새로 설립이 됩니다. 슬라이드에는 통일 이후에
편찬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유스의 지배구조의 문제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재단이 직접 영리사업을 영위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자유스의 정관은 먼지가 쌓여있는 정관이라고 비판을 해서 1996년부터 정관의 전면 개정 작업을 해서 2004년에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그 재단에서 이 두 겹을 직접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재단은 칼 자유스 공익재단이 있고 그 밑에 재단이 영립 법인을 설립을 해서 배당을 받는 식으로 공익재단하고 영리기업을 분리했습니다. 즉 공익재단 회사 형태에서 기업 지배 공익재단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도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제품이 생각나는지요? 보통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동 공구를 연상할 수 있는데 최초의 유명한 제품은 자동차 점화 장치였고 독일의 자동차 산업 도시인 슈투트가르트에서 규모와 기술력으로 같은 지역에 위치한 벤츠 다임러나 포르쉐 등과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 기업이고 지금도 오늘 소개하는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유한회사 형태의 기업입니다. 로베르트 보시는 학교에서 성적은 신통하진 않았고 여러 공장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특히 뉘른베르크 슈케르트 공장에서 훌륭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1884년에 미국으로 가서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현실을 발견하고 무척 실망을 했고 특히 1885년까지 1년 동안 독일계 이민자들이 많이 있었던 시카고 지역에서 일하면서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면서 노조에 가입하기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참가자들이 경찰의 총탄에 희생되는 상황을 보았고 이것이 나중에 도시의 복지 정책과 사회적 책임의 이념의 바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지멘스 영국에서 일을 좀 했고요. 1886년에는 독립을 한 후에 1902년에 자동차 점화 장치를 만들었던 것이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도시가 그 사업적으로 성공한 후에 대학에 기부하는 것, 병원에 상당한 기부를 하는 것, 주택을 만들어서 기부하는 것, 문화를 보수해서 하는 사회 활동도 많이 전개하고 그 외에도 정의원을 위한 다양한 독립생들도 확증을 했고 특히 다른 회사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밀리에 유태인을 위한 지원 활동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많은 기부를 했던 것은 후계자로 생각했던 외아들 로베르트가 30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왼쪽에 로베르트 보시 병원 전경이 있고 딸들이 사회주의와 결혼도 하고 회사에 침투했던 사회주의자들과 오랫동안 투쟁을 해서 사회주의자들을 물리쳤던 경험도 있습니다. 1921년에 도시공익활동을 총괄하는 도시재산관리위원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가 1969년에 도시공익재단이 됩니다. 도시는 1942년에 발생했는데 사망하기 4년 전인 1938년에 위원을 만들어서 회사의 영속성과 재무적 독립성을 가장 신뢰하는 일본의 회사 경영자를 유엔 집행자로 선임을 해서 사업 법정 기간 30년 이내에 주주관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사후 30년이 되는 것이 1972년 4월인데 1969년에 유엔 집행인들이 1921년에 만들었던 도시재산관리위원회사를 도시공익재단 위원회사라고 이름을 변경하고 공익재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위원회사가 공익재단이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정부기관의 감독이나 개입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상의 공익재단이 아니라 위원회사법 위원회사와
신탁합작회사 형태를 취했습니다. 일본인 저자가 독일재단 연방협회 담당자에게 어떻게 유한회사가 공익재단이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독일에서는 법에서 금지되고 있지 않다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도시 사례가 전형적인 그 이중재단 형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중재단 형태가 없고요. 그러면서 왼쪽 위에 있는 로베르트 보시 공익재단 유한회사가 공익재단으로서 그 유한회사 지분의 92%를 가지고 있는데 배당만 받고 그 배당을 받아서 공익활동을 영위하는 주식 보유형 공익재단이고 의결권 행사는 그 오른쪽에 로버트 보시 공업 신탁합자에 위탁을 해서 이 회사가 로버트 보시 유한회사의 그 지분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4회사인 로베르트 보시 유한회사는 종업원이 그 500명, 2,000명이 넘는 대규모 유한회사로서 뒤에서 설명드리는 독일의 공동결제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인데 오른쪽 위에 있는 로베르트 보시 공업 신탁회사 합자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공동결정법을 적용받지 않는 회사입니다. 독일의 노동조합연맹이 후원하고 있는 한스 베클러 재단이라는 곳에서 보시의 이런 기업 지배구조, 특히 신탁합자회사가 공동결정제도를 회피하는 것이 제2의 권력 훼손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시의 이중재단 형태가 독일에서 가장 성공한 지배구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일 재단 형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독일의 재단은 크게 공익재단과 사익재단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공익재단이라는 것은 그 조세 혜택을 받는 재단을 말하고 사익재단은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중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시가 사익재단과 공익재단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 그 운영하는 형태를 그 이중재단이라고 하고 공익재단 중에서 제가 공익재단 중에서 기업 연관형 공익재단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식 보유형이라는 것은 그 조금 전에 그 설명드렸던 보시와 같이 주식 100%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의결권은 5%를 행사하던가 아니면 제3자 위탁하는 형태가 돼서 주식은 보유하지만 그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하고 기업 지배형 공익재단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르프 재단이나 2004년 이후에 자이스 재단 또 뒤에서 설명드리는 베델스만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이 그 기업의 경영에 그 투표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세 번째 공익재단 회사는 그 2004년 이전에 그 자이스 재단이 직접 사업을 영위했던 경우를 말합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사익재단은 없는데 하나 그 민법상의 공익재단하고 대체 공익재단을 말씀을 드리면 통상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을 민법 공익재단이라고 하고 보시의 사례와 같이 유한회사법에서 의한 설립된 회사가 공익재단으로서 그 인정받는 것을 대체 공익재단이라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는 그 독일의 사익재단에 관한 것을 정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지만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익재단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후손들이 몇 퍼센트 이렇게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재단 법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 자기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독일 제도에서 특별히 어,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재단에서는 재단 출연자 가족들에게 어떤 돈을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독일의 가족재단은 조세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친정 묘지의 유지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 세제 혜택은 없고 매년 법인세와 재단 그 수요자 소득에 대해서 38%의 세금을 매년 내야 되고요. 재단법인이니까 죽지 않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30년마다 재단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아니라 대체 상속세를 납부하는 의미가 있는데 일시에 납부하지는 않고 30년간 분할해 납부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이 2006년에 공익법인 개혁을 했는데 일본이 공익재단법인은 세제 혜택이 있는 법인이고 일반 재단법인은 세제 혜택이 없는 법인인데 일반 재단법인이 독일의 사익재단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독일과 유사한 어, 그 저기 세밀한 조언은 없습니다. 이제 베르스만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독일에서는 기토실로 라는 도시에서 창업을 했고 처음에는 프로테스트 출판사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세계적인 북한 미디어 기업으로 발전합니다. 1, 2, 3, 4대가 있지만 베델스만을 가장 발전시킨 사람은 독일 5세대 라인하르트 몬이라는 사람이고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델스만을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고 높은 기업연금이라든지 경영참여제도, 종업원 이익참여제도를 만들었고 자신의 신조와 경영 방식을 대부분 책으로 만들어서 공개도 했고 전 사원에게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결혼으로 각각 3명, 총 6명의 자녀가 있긴 하지만 자기 아들이라는 이름만으로 후계자가 될 수 없다고 경험을 하고 자신에게 없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경영자들을 최고 경영자로 영입을 해서 그들에게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던 사업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겠지만 어머니 막달레나의 큰 영향을 받았고 휴일에는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고 본인이 이혼 사실을 어머니가 돌아갈 때까지 비밀로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본과 노동의 동격성을 강조했던 경영자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베델스만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크게 성공하게 된 계기는 1950년에 이 사진에 있는 베델스만 레저링 독서 서클을 만들어서 이것이 독일 전체로 확산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이동식 점포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제들도 만들고 해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지 레코드, 방송 등 여러 가지 블루오션의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라인하르트는 베델스만 기업 이념이라는 것을 몇 차례 개정을 했는데 2011년에 만들었던 베델스만의 기본적인 기업 이념을 보면 크게 노자협조,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창조성, 사회적 책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ment 경영을 참고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했던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중요했던 비가족 전문 경영인이 몇 명이 있는데 앞에 첫 번째 만들레트 케인라이라는 사람만 말씀을 드리면 케인라이너는 1957년에 라인하르트에게 종업원 이익참여제도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으로서 1957년에 32살의 나이로 연봉 300만 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억 정도의 연봉으로 베델스만에 입사해서 1970년까지 14년 동안 베델스만을 크게 성장시킨 전문 경영입니다. 그 뒤에 만프레드 피셔, 마르크 페스너,
토마스 미들로프라는 그 전문 경영인도 기용을 했습니다. 다만 그 처음에는 라인하르츠와 전문 경영인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가 나중에는 하룻밤 사이에 전문 경영인을 해임하는 형태를 보아서 전문 경영을 100%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 경영에 대한 라인하르츠의 불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쓴 책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 경영인들의 불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듣는 분 중에서 CEO급의 중요업들은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른바 월급쟁이 전문 경영인들이 오너로부터 불신받는 대표적인 것들을 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의 오너들은 전문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라인하르츠가 1977년에 베델스만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71%를 공익재단에 출연함으로써 공익재단을 만드는데 재단 설립의 첫 번째 이유가 기업의 개설성 유지, 그러니까 회사의 자립과 개설성을 들고 있고요. 이 라인하르츠라는 사람은 상장 기업이 아니라 비상장 기업이 더 적합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특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서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회사 운영도 같이 하지 않는 주주들에게 의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익재단을 설립을 해서 공익재단이 기업을 지배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베델스만 공익재단의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평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원을 가리켜 있는데 특히 OECD 사무차장 출신인 제우스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부인과 아들들이 각각 다른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베델스만의 지배구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요약을 해놨는데 베델스만의 저격수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2010년에 쓴 책에서 라인하르츠가 1977년에 공익재단을 설립한 가장 큰 근거는 절세, 즉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라인하르츠가 말하는 공익이라는 것은 가족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라인하르츠가 재단을 만들지 않고 회사를 상장시켰으면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재단 활동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데 어느 나라나 유명인사나 부자에 대한 비판 세력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판이나 강독이 있음으로써 또 베델스만이나 공익재단도 서로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BMW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갭이라서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BMW 본사는 바이에른주 뮌헨에 있습니다. BMW 초창기 회사 초창기에도 안에서는 이 챕터 뒤쪽에 나오는데 BMW를 누가 창업했는지 창업 연도가 언제인지는 이 슬라이드와 같이 두 가지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1911년 또는 1913년에 회사가 창립된 것보다 1959년에 헤르버트 커반트라는 사람이 BMW 최대주주가 된 때를 제2의 창업인들을 보아서 공익재단을 설립한 6개 회사 중에서 마지막 6번째로 BMW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45년 5월에 독일이 패전한 후에 소련 점령지역에 있던 BMW의 아이젠하우 공장이라든지 베를린 공장은 동독이 됐고 미넨의 주력 공장이나 미넨 교회에 있던 라 공장도 폭격을 해서 공장이 거의 파괴되고 연합부에서 공작기기나 설비가 모두 반출되는 바람에 BMW는 처음에는 냄비나 조리용 냄비나 일용품 이런 것들 생활 필수품만 생산할 수 있었는데 1946년에 연합군으로부터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생산 허가를 받아서 250cc, 500cc 오토바이를 만들게 되었고 1950년대에는 왼쪽에 있는 사진 대형차 BMW 501을 생산을 해서 그 이익으로 소형차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자동차 차종 선택이 잘못돼서
판매도 불진하고 그래서 1962년까지 18년 동안 적자가 많이 시현을 하고 1959년에는 회사의 존립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주거래 은행이었던 도이치은행이 BMW를 벤처다임러에게 흡수하도록 했는데 1959년 12월 9일 9시간에 걸친 BMW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요 주주였던 그 도이치은행의 합병안이 사실상 부결되었습니다. 그 도이치은행의 회생안을 반대했던 세력들은 미넨에 있는 개인 주주들, BMW의 대리점들, BMW의 사업장위원회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크반트 가문의 헤르베라트라는 그 사업가가 마련한 BMW 재건을 위한 증자 안건이 통과되어서 그 위에는 크반트 가문이 BMW의 일대 주주가 돼서 BMW를 해산시키게 되고 저자는 1959년을 새로운 창업년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 이 크반트의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에 협력했던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공표가 돼서 크반트 가문이 그 독일에서 그 비판을 많이 받은 것들도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 사진은 헤르베르트 부부인데 모두 작고했습니다. 헤르베르트는 1960년에 BMW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지만 회사의 감독이사회나 경영이사회는 참여하지 않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대신 최저주주로서 경영이사회 최고 책임자, 즉 CEO를 누구로 할 것인지 하는 주요 인사 정책에만 관여를 했고 헤르베르트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아들 세대에도 최대 주주가 경영에 직접 나서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크반트 가문이 BMW를 인수하게 된 것은 노동자 대표의 설득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크루드 골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BMW 중앙사업장위원회 위원장이었고 벤처다임러의 BMW 인수를 사실상 저지하고 그 위에 헤르베르트에게 BMW를 단독으로 인수하라고 권유했던 사람입니다. BMW 인수하게 되면 노동자 대표로서 모든 창의 의무를 극복하겠다고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다와 헤르베르트의 상호관계가 굉장히 돈독했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된 1974년에 직원들의 협력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골다와 헤르베르트 전문 경영인인 에바르크 쿠에나임 이렇게 노동자 주주 경영자 3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종업원 재산 형성 제도를 도입합니다. BMW에 여러 명의 전문 경영인이 있는데 한 명만 소개합니다. 파울 하네만, 그 영어로 읽으면 폴 하네만이 될 텐데 이 폴 하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업 담당이사이고 나중에 부사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경영과 마케팅에 나오는 틈새 전략, 니치 스트라티라는 것을 구사해서 성공시켰던 인물입니다. 하네만은 1961년에 그 BMW 영업 담당이사로 그 선거 초래를 해서 들어오게 됐고 TV 잡지 등에서 미스터 BMW라고 하는 칭송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하네만은 가격 측면에서 그 GM 자회사인 오펠의 카데트로 대표되는 대중차 가격이 6천 마르크였고 고급차 중에 벤츠 메르데스의 가격이 1만 마르크였는데 중간 가격대 시장을 타겟으로 했고 벤츠는 운전수가 없으면 수치롭게 생각을 하지만 BMW는 빠른 속도와 높은 가속 능력으로 앞지르는 기쁨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MW 팬인 슈트라우스 국방장관이 리치 파울, 즉 틈새 전략의 파울이라는 별명도 받았다고 합니다. 뮌헨에 있는 BMW 본사 건물의 디자인도 이 파울이 선정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단적이 많았던 모양인지 경영이사회 회장, 즉 CEO까지는 되지 못하고 다른 전문 경영인과의 불화로 인해서 BMW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부터 소개하는 회사는 포르쉐, 폭스바겐, 밀버크인데 주주가 공익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회사들인데 저자는 이 세계 기업으로부터도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포르쉐도 본사가
슈투가르트에 있고 포르쉐 회사를 설명드리고자 하면 포르쉐라고 하는 스포츠 자동차와 폭스바겐을 만들었던 페르디난트 포르쉐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그 포르쉐 자동차하고 뒤에서 설명드릴 그 폭스바겐 비틀즈의 설계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비틀즈는 포르쉐의 창작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 이 책 뒤에 그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포르쉐는 어렸을 때부터 전기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18세부터 23세까지는 오스트리아 빈네 전기회사에 근무했고 24살 때 전기자동차 제작에 성공을 해서 300대 정도를 팔고요. 25살에는 하이브리드 차도 개발을 합니다. 그 1899년에는 오스트리아 벤츠 회사로부터 초빙을 받아서 17년 동안 레이스카와 소형차를 개발을 해서 그 공로로 비공과대학으로부터 명예공학박사를 취득을 합니다. 1923년에 독일 다임러 본사로 전근을 가서 설계 부문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데 1926년에 다임러하고 벤츠가 그 합병을 하면서 그 스포츠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포르쉐라는 양반은 최고 성능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도외시하고 끊임없이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생산 비용만 증가하고 이익이 올라가지 않아서 스포츠 사업 부분을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쉐는 1933년 56세 때 슈투트가르트라는 데서 자동차 제작은 하지 않고 자동차 엔진과 차량 설계 진단을 하는 그 포르쉐 공학 명예 박사 유알 회사를 만듭니다. 그 뒤에 그 1935년에 히틀러 정권에 의한 국민차 비틀을 개발하는 데 큰 공헌을 합니다.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 군부로부터 전차 개발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전차, 소형연용차, 후면 장거리 로켓단을 개발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포르쉐는 프랑스 정부의 관리에게 체포가 되어서 수차례 억류가 되고 프랑스 형무소는 특히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아서 포르쉐 1세 그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고 1947년 석방된 후에 1951년에 75세 그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포르쉐 1세 소감 시절에 그 아들 페리가 그 아버지가 귀환될 때까지 누나인 루이자와 함께 회사를 이제 유지하고 발전을 시키는데 아들 페리가 나중에 회고하면서 그 아버지의 프랑스 억류는 인생의 최고의 불행이었지만 장남을 경영자로 크게 성공시킨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포르쉐 집안을 3대까지 표시하고 있는데 1세대 포르쉐 페르디난트에게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페리와 그 루이제가 있었고 그 2세대 페리와 루이제는 그 아버지가 프랑스 감옥에 없어지고 합심해서 회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신뢰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친숙해서 1세대 창업자 페르디난트는 상업 신뢰를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도록 50대 50으로 그 회사를 아들과 딸에 승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세대에서 2세대 페리의 지위를 누가 승계할 것인가 간에서 3세대 자충 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특히 포르쉐 911과 개발과 관련돼서 루이제의 아들인 피에르 페르디난트하고 페르쉐 가문의 페트 사이의 분쟁이 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2세대 페리와 루이제가 그 자녀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 역학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관계자 화해를 위한 연습을 했는데 결과는 더욱 악화돼서 1972년에 3세대 가족들이 모두 포르쉐 경영에서 손을 떼들어가는 결정이 납니다. 왼쪽이 그 포르쉐의 넷째 아들인 포르쉐 가문의 대표인 볼프강 포르쉐이고 오른쪽이 2세대 루이제 및
PA의 아들인 페르난디트 PA입니다. 책에 보면 두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 포르쉐와 피에 가문의 그 분쟁을 보면 가족 간의 불화나 대립을 가족끼리 해결하기 어렵고, 그래서 가족이 아닌 독립적인 자문력이나 사회이사가 필요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2세대에서 50대 50 균등 상속을 했는데 3세대에 가서 분열이 있는 것을 보면 과연 균등 상속이 올바른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페르난디트 피에 있는 엔지니어이 있고 3세대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1972년에 포르쉐를 퇴사를 하고, 그 뒤에 그 페르난디트는 1972년에 메르데스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있고, 그 뒤에는 아우디에 가서 그 93년까지 근무를 하는데, 아우디에서 그 2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콰트로라는 차종을 개발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루어서 폭스바겐의 사장 후보가 됩니다. 아우디에서 콰트로 개발을 할 때 폭스바겐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폭스바겐이 알게 되면 이를 아우디로부터 빼앗아갈까 해서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우디는 그 폭스바겐의 자회사입니다. 아우디에서 큰 성과를 낸 후에 페르난트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는 폭스바겐의 사장, 2002년부터 2015년까지는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자로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1993년 당시 폭스바겐은 굉장히 그 창립 이래 최대 위기였을 때 뒤에서 또 다시 소개를 말씀드리겠지만 테디 하르츠라는 노무 담당 기사를 그 3급 초료로 초빙을 해서 그 노동 개혁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자회사들도 인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좀 파격적이고 강렬한 성격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의문을 품는 것을 참지 못해서 잘려난 경영자만 30명이 넘고, 5번째 아내를 감독 이사회로 취임해서 완면 캠페인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2015년에 11개주의 그 마르틴 빈토컨과 사장과 그 거리가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사회에서 빈토컨을 지지하면서 페르난디가 사임을 하는데 그 사임한 후에 4개월 후에 그 사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그 대한항공 조양 회장의 사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몇 년 전에 그 세상을 떠난 그 조양호 그 대한항공 사장도 보면은 폐암 수술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순실로부터 그 미움을 받았던 이 회장이 그 회복 중에 국민연금 그 창업은행 등으로 압박을 받아서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쫓겨나는 지 몇 개월 있다가 세상을 뜨거든요. 그것이 페르난디와 좀 비슷하긴 한데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좀 빨리 하게 되면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뭘 설명을 드리게 되냐면, 그 폭스바겐은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로 회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페르난디트 포르쉐가 비틀즈를 설계했다는 것이 되고요.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공장의 3분의 2 정도가 파괴가 됐는데, 원래는 이 공장을 다 없애려고 했는데, 사진에 있는 허스트라고 하는 영국 소령이 이제 이 폭스바겐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체를 면하고 서드 경제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데, 그래서 이 폭스바겐이 있는 도시에는 이바허스트 이름을 딴 거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이제 1948년에 독일 정부로 넘어가는데 1960년까지 어떤 이슈가 있냐면, 폭스바겐이 연합군에 의했다가 이게 독일 정부로 넘어가면서 소유권 귀속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폭스바겐이 창립될 때 나치 정권이 독일 노동자 1,000여 명의 자산을 탈취해서 50%의 자본금을 충당했었기 때문에 독일 노동 총연맹이 이 폭스바겐은 그 노동 그 연맹이 폭스바겐의 주주가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노동조합이 폭스바겐법에 의해서 공동결정권을 획득해서 회사의 경영권을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폭스바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를 보면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가 독일의 역사나 그 문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른 것도 있지만 폭스바겐 사례에서 노조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공동결정권을 획득했던 것이 그 이후에 독일 전체적으로 파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연방 정부가 그 니들 작센주가 서로 자기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방 정부가 80%의 주식을 가져가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국민주를 공개하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니들 작센주는 그냥 지금도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러니까 히틀러 시절에 폭스바겐 국민차를 사겠다고 예약했던 34명이 있는데 이 34만 명에게는 표준 그 사용의 비트를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폭스바겐 종업원들도 종전 후에 15년 동안 폭스바겐을 번영을 했던 것은 종업원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폭스바겐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그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줘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업장 공동결정제도를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이건 넘어가고요.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페트 하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폭스바겐에서 1993년 92년 때 PA의 상급 철액구제 폭스바겐이 와서 노무 담당 이사를 해서 1993년에 폭스바겐의 거주 조정을 시행했던 사람이 오른쪽 사진에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게르타르트가 니더작센 출신인데 2002년에 총리가 되고 이 하르츠를 초빙을 해서 이 하르츠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2002년에 독일 전국에 적용되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이 노동개혁을 통해서 독일 경제가 다시 활력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시간상 퀴즈는 되지 않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하르츠 개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슈레더 총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주당 쪽 진보 정당 정치인인데 이 노동개혁,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독일이 다시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는데 결국은 노동자 측의 반발이 있어서 정권을 메르켈 총리에게 넘겨줍니다. 메르켈 총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슈레더 총리가 노동개혁을 했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 시절이 순조로우기를 합니다. 제가 노동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원래는 이렇게 진보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런 노동시장의 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맛있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폭스바겐에는 큰 스캔들이 하나 터졌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펠터 아래쪽 관련이 되는데 폴카트라고 하는 사람이 폭스바겐의 감독이사회 노동측임원 중앙 사업장 위원이고 독일에서 큰 영향력이 큰 노동계 리더였는데 1993년 폭스바겐에서 하르츠 개혁에 협력을 했는데 이 양반이 1994년에 하르츠에게 위법적인 특별 상금을 요구를 해서 하르츠가 2005년까지 총 195만 유로를 지급했는데 이 매수 행위가 회사 내부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폴카트에는 브라질 출신의 애인이 있었는데 가짜로 계약을 만들어서 40만 유로 정도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출했는데 이것이 회사 비밀계좌가 지급된 것이 2005년 7월에 잡지 나왔는데 이것을 하르츠가 자기가 하는 언론을 통해서 숨기려고 하다가 거절됐는데 둘 다 나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폭스바겐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비밀계좌가 있다고 한 것이나 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이 하르츠 단독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도 오랫동안 일하면 부패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회사의 내부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그 사례 기업은 머르크인데, 이 한 장으로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마크는 독일 머크의 그 트레이드 마크고요. 오른쪽 마크는 미국 마크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독일이 이제 갈라졌고요. 마크는 1827년에 몰핀을 생산하면서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바이오 분야에 많은 화학을 만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회사가 1995년까지 한명회사로 있다가 1995년에 주식합자회사로 전환을 했는데, 가주원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후손들이 약 130명이 있는데, 창업자 후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후손들 자녀들의 교육이나 교제를 아주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비가족 경영자들에게 경영을 위임하는 것을 소개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공익재단을 설립하진 않았지만 사회공헌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고요. 그 뒤에 그 회사 형태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올려드렸던 PDF 파일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상적인 거는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주식회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비상장 유한회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주식회사는 2013년 기준으로 7,791밖에 안 돼서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 이외에는 유한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독일에는 기업 형태가 그 17개가 되는데, 그 독일에서 보면 뭐 금지하지 않는 한 모두 허용된다고 하는 네거티브 정책을 잘 구사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원래는 책의 처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오늘 발표에서는 맨 뒤로 바꿨습니다. 독일의 가족 기업이 높여진 그 사회적인 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을 첫 번째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하우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회공헌에 앞서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대표적으로 형성시켰다는 것을 들 수 있고, 사례 기업들을 보시면 정부의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 각종 법리적 포상 정책들을 도입하고 실현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 신철했다는 것이고, 대부분이 비상장 기업으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문 경영인들을 영입을 해서 사업을 전개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생략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것도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공익재단의 주식 소유 비율이 5%나 10%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했던 독일의 기업재단 제도는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아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면 10년이나 한 2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독일이나 덴마크, 유럽과 같이 기업을 영속화시키는 제도들도 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지배 구조는 정답이 없어서 창업자의 가족이 직접 경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지는 제3자가 말할 것이 아니고 사례 기업을 보면서 어디까지나 기업들이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1997년 IMF 이후에 재벌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서 전문 경영이 맞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시 일본의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처럼 책임 있는 오너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만하기 썼지만 부재에 대한 질시 같은 걸 좀 없애고 부재에 대한 존경 같은 것을 좀 가져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 집권을 하면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내부 통제나 내부 견제를 통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단들을 만드는 걸 비판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주로 세금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퍼블릭에 내놓았다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보면은 초창기에 포드 재단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초창기에는 출연자 후손들이 좀 관여를 하다가 몇 세대가 지나가면 후손들의 입금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는데 우리들도 후손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퍼블릭에 내놨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명까지 네, 귀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밤이 늦었지만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한 두 개만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말씀으로 하셔도 좋고요. 잠깐만 이게 끄지 못해서 그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대표님 채팅방에 있는 걸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이 아니군요. 완벽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제가 예행 연습하면서 90분에 딱 마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뭐 질문 없는 걸로 알고요. 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